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향에 가는 길 위에 계시나요? 좀 막혀서 짜증도 좀 나시죠? 이럴 때는 고향에 가서 만날 반가운 얼굴들, 부모, 형제들 생각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창섭의 인사이드도요, 이 풍성한 한가위 연휴를 맞아서 조금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전처럼 좀 만나기 어려운 분들, 울트라 초특급 정치인 두 분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굵직한 정치 이슈, 그리고 강원도의 현안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재미있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로 가면 됩니까? 여기 들어가서 만나는 겁니까? 오늘 아주 네. 특급입니다. 기대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특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내가 다시 왔는데 사실 이 분위기가 제 스타일입니다. 요게 딱 이 집에 올 때마다 꼭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네길 딱 그 분위기라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우리가 슬기 씨랑 같이 하지 않았나? 추석 특집을? 근데 올해는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제작비가 그놈의 제작비. 제작비 때문에 나 혼자. 오늘은 그래서 네. 선배님이 네. 고민 해결사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MC도 하고 고민 해결사도 하고. 그렇지. 좋다. 네, 고민 해결사 노릇도 하겠습니다.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느 분을 모시는 거예요? 어느 분? 아니, 작년에는 우리가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 모셨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해찬 대표? 땡. 그분보다 훨씬 더 거물고. 아니, 도대체 누군데, 누구? 그분이 아주 별명 부자예요. 별명 부자? 네, 별명 굉장히 많아요. 몇 개만 해줘보세요. 자, 버럭 땡땡, MC 땡땡, 호동 땡땡, 돌격대장, 불사조. 그리고 최근에는 들깨 전사라는 별명까지. 대단한 분이죠. 아니,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간에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별명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분위기잖아요. 안 그래요?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 모셔봅시다.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가 제 고민을 해결해주는 인사이드 포차 맞습니까? 아이고! 제대로 잘 어서 찾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호이번 자유한국당에게 그 많은 분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제가 돗자리 깔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예. 제가 일단은 무슨 고민이십니까, 정말? 네. 제가 요즘 이 별명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정말 별명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별명을 네. 가장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편안해하고 네. 저도 별 마음의 상처 안 받도록 하나 좀 정해주십시오. 기분 좋고 기억 잘 되고 예. 김성태 대표님의 그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별명.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30년 그 방송했기 고민 때문에. 때문에 제가 네. 여기 찾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미지 메이킹하는 전문가입니다.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찾아왔으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군다나 이제 김성태 대표님과 오늘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딱 감을 잡아서 딱 마무리하면서 딱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 국민이 우리 김성태 대표님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자세히 프로필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좀 작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시죠.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단력을 갖춘 승부사 돌격대장 김성태를 말하다. 경남 진주 출신 1958년생으로 우리나라 올해 61 환갑 아유, 젊으신다 아직.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견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 이후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상임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년 넘게 노동운동 분야에서 맹활약 중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제18대 국회의원, 2012년 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강서구에서 내리 삼선구지에 올랐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증인들의 태도가 불량할 때 정말 그렇게 호통을 똑바로 안 치고 하시죠? 지적하는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고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나섰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를 이끄는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보수, 진정한 보수, 흙탕물을 정화하는 연꽃으로 피어나고 싶다는 그의 이름은 김성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네. 자리 말고 다음에 네. 내가 또 좋은 술 한 잔 모시겠습니다. 그 살짝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저 김성태 대표님 어린 시절이 조금은 궁금해요. 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대충만이라도 좀. 저는 저 경남 진주 그러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네. 진주성 예. 대첩입니다. 네. 그 진주성 안에서 조상 대대로 400년을 살아온 그런 그 진주의 아주 아니 막 토백이 중에 토백이 중에 토백이시군요. 토백이죠. 정말로. 진주시. 저 아주 어릴 때는 좀 부유한 형편이었지만 그 이후로 또 집안 형편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군요. 군대는 가난에 도피처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80년대 초에는 이 가족들의 생계와 내 대학 학비를 보려고 네.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 제가 네. 노동도 하게 됐죠. 조금 전에 제가 쭉 읽어드리던 프로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쭉 가다가 정치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 18대부터. 그럼 그때 혹시 대체로 그런 분들이 가정으로부터 특히 이제 아내로부터 반대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상 저는 애들이 2명이 있습니다. 딸애 하나하고 네. 아들 이렇게 둘 다 아직 시집장가를 못 보냈는데 네. 참 뭐 가슴에 조금 아픈 것은 애 둘 태어날 때 난 둘 다 보지를 못했어요. 노동운동에 빠져가지고 네. 그냥 그때마도 상당히 열악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였죠. 그래서 정말. 좀 강인한 노동운동을 할 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기업 사용주를 압박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법과 제도를 고쳐야만이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이런 정당한 노동권이 대접받고 그런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이렇게 막 박수 쳐주면서 정치권으로 가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되려 저 친구가 뭐 이제 노동운동만 그만한다고 해도 얼마나 참 고마운 우리인가. 그래가지고 되려 제가 정치를 한다니까 저희 가족들과 또 집안 식구들은 되려 안심을 했어요. 노동운동보다는 낫겠지. 맞아. 옛날 그때 당시 노동운동하다면 맨날 잡혀가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참 이놈은 머리가 그냥 뻑하면 멀쩡한 머리가 그렇게 그냥 허벌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삭발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와이프 그냥 참 제가 몹쓸짓 많이 했죠. 아이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도 계속 살려주셔서 노동 관련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조금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여기 많은 방송인들 계시지만은 네. 대한민국이 사회 대변혁을 이뤄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2002년도에 주 5일제 협상을 했어요. 노사정이 주 5일제 협상을 했는데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주 5일제 협상의 주역이 바로 접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참 우리 4주 5일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법으로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정년 문제가 이렇게 법에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정년 60세 그 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또 뭐 여러분들 혼돈 오니까. 아, 예, 두 개만 해도. 그 정도만 이야기하죠. 두 개만 그러면 해도.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네네. 대체 휴일제라는 거 있죠. 네. 그 대체 휴일제도 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왜냐면 네, 더 많이 하면 그만합시다, 이제. 기억이 안 됩니다. 그만합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준 거네요. 우리가 참.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 이거 안 되겠죠. 네,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돼 빨리 있습니다. 들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저 여기 직접 막걸리 직접 하시고. 네네네네 여기 앞접시도 좀 이거 하나. 만드신 분이 저 대표님 팬이라고 해물을 더 넣으셨어요. 그러세요. 이게 참 난리난. 아이고 먼저, 제가 먼저 앉아서. 아이고 네네네 이 손님을 먼저 드려요. 추석 명절 잘 세시고 아이고 네네네. 집안에 두루 좋은 일만 아유 많으시길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아유. 지난 그 대표 연설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출산 장려금 출산할 때 2천만 원 주고 예. 그다음에 성년 될 때까지 1억을 계속 주겠다. 네. 이거 왜 어디 짐 대표님의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겁니까? 뭐 아닙니다. 반대 목소리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대 받아들여요? 목소리 저는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직하면은 이 출산에 우리가 올인하자.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국가적 재앙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 40만 그러니까 출산이 40만 명선을 유지해야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으로서 이 내수나 이 국가 경제가 웬만큼 이렇게 내수로서 뒷받침되는데 이 40만 명 출산율이 그냥 재작년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에 35만 명, 올해는 아마 32만 명선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투입한 재정만 물론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까지 이어지면 무려 한 250조 가까이 됩니다. 250조. 물론 130조 직접적인가 또 부수적인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 됩니다만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27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14개 부처의 68개 사업에 27조 6천억의 저출산 정부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인구 감소는 그러니까 출산 감소는 전혀 효과가 없죠. 네. 계속 감소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소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지금 최저임금 보전해주고 인상해주는데 정부 재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로 대려 위기를 돌파해보자. 그래서 출산 가구에 출산 장려 수당 애기 낳으면은 2천만 원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네네. 20년 동안 바우처로 국가 정부가 매달 33만 원씩 연간 400만 원.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8천만 원을 지원을 하자. 제가 이제 그러면 무슨 정부가 무슨 재정으로 그렇게 뒷받침을 하냐 이렇게 반문이 들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고 공무원 정원을 17만 4천 명을 정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을 감소해서 작은 정부를 지형하고 국민의 헬스를 줄이는 그런 패턴인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이걸 일자리를 늘렸다 국가가.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 늘리면은 그래서 그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정원 국가 재정 소요가 이게 무려 360조거든. 이거 하지 말고 그 재원 가지고 아까 말한 이 저출산 대책에 국가 예산을 올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데 투자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로 국가의 미래를 만들자는 거죠. 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어려운 이 여건에서 국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정부의 고민은 이해는 되지만은 이걸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수십조를 갖다 때려 붙지만은 이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출산 가구 지원 대책 TF를 만들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이걸 이 방송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선물입니다. 네, 여기도 좀 우리 스태프들도 미혼 여성 몇 분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년 초면은 전당대회도 있다는데 아마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네. 특히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50여 년 넘게 네.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경제 하나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회 변혁이라든지 사회개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또 우리들이 그런 측면에서 때로는 희생이 있고 뭐 그런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한 우리들의 가오가 너무 큽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아마 우리들이 좀 변화하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끔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듭 태어나는 모습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은 앞으로 어느 정치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급진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성장, 발전이 더 중요하다. 이걸 분배와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견제, 비판, 우리가 대안 제시 뭐 이런 걸 좀 최선을 다하려고. 강원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의 그 정규 방송에 이렇게 장시간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강원도랑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세요? 혹시? 저 강원도 인연 많죠. 제가 네. 참 어려운 시절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네, 네. 1970년대인데 그때 78년 그때 아마 저는 강원도 저 동부 전선에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속초 위에 간성 쪽에도 네. 좀 있었고 최전방에서 또 하셨구나. 강릉 그 학산이라는 지역도 강원도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집안 형편이 어려가지고 대려 저는 그때 휴가 기간에 포장마차 일도 하고 네. 또 뭐 참 호르몬이 뭐 좀 집안 일도 제가 좀 거들고 뭐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솔직히 저 인생을 또 바꿔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 중에 제가 이 세상을 살아남고 이기는 방법을 그때 많이 터득했죠. 혹시 그래서 너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사우디 건설 현장을 가서 그 50도의 이글거리는 열기 속에서도 하루에 막 13시간, 15시간의 그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제가 경제적 뭐 많은 그런 여건도 갖추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 강원도 참 정말 좋습니다. 아니 혹시 또 저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하면 그 지역에 논산훈련소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잖아요. 혹시 강원도를 미워하실까 봐. 강원도 좋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래서 결혼은 강원도 여자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네. 내가 이러다가 또 우리 집사람 오늘 이 방송 보면 내가 또 쫓겨나네. 후회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강원도는 여성분들이 참 정말 인내심도 좋고 이해심도 좋고 우리 강원도의 9분 국회의원 중에 특별히 좀 가까이 지내시는 국회의원이 있으신가요? 대체로 원주의 김기선 의원 그 행님 빼고는 다 저 동생들이에요. 아 그렇게 젊으신가요? 강원도가? 젊어요. 권성동 의원도 권성동 네네. 의원도 저 그렇죠. 아마 그러네요. 황영철 의원도 동생이에요. 네네. 김진태 의원. 연동열이도 네네. 동생이에요. 저 속초 양양에 네. 또 이양수 의원도 동생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김진태 의원도 김진태 의원이 가끔 나를 좀 괴롭히긴 그래도 김진태 의원은 내가 뭐 친동생처럼 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 뭐 좋습니다. 뭐 우리- 다만 네. 이제 그런 보수의 이념과 가치 때문에 네. 때로는 김진태 의원하고 좀 생각을 달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함께합니다. 아이고 약간의 차이를 뭐 함께 하는 거죠. 뭐 근데 정치인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나를 또 제일 괴롭히는 또 동생 중에 하나가 건성동이 아, 네. 강원도에 인물이 많아요. 네, 네, 네. 아주 인간적인 언들이고 네. 누구보다도 강원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큰 언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도 지역 발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또 KTX 강릉까지 가는 이는 정말 엄청난 사업들 이 친구들이 다 해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의원들은 제가 개개인적으로 다 정말 훌륭해요. 하여튼 저기
지난 선거에 우리 삼선 저 국회의원 두 분이 나오셨는데 황영철 의원하고 저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지시고 더 정치 건물로 좀 밀어주시고 그럼. 더 크게 그 우리 친구들- 강원도민들이 그 친구들 우리 안- 강원도민들이 그 친구들 네. 안 밀어줘도 잘 크는 아 그래요? 아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만 무슨 저 동해 삼척의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 네, 참 그 입지전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좀 강원도민들이 잘 키워줘요. 우리 강원도 일이 뭐가 잘 안 될 때 현안이 안 될 때 도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에휴 우리도 왜 정치력이 약해서 그래 건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강원도에서도 네. 그러니까 더 그래도 뭐 국회의장 한번 만들고 네. 강원도에서도 대권 후보 한번 만들어야 아,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있어요. 좀 키워야 됩니다. 아유 강원도. 우리 저 힘을 내자고요 우리 강원도민. 자 뭐 장시간 한없이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또 이런저런 여쭤보고 싶은 건 많아서 다 요약해서 저희 단답형 질문을 좀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yes or no입니다.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최악이다. yes or no만. 네. 예스. 끝장 보기식 대정부 투쟁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찬성이다. 노. 반대. 제1야당으로서 미미한 존재감 가장 큰 원인은 내부에 있다. 딱 오늘 세모표인데. 아, 네, 패스. 오케이, 좋습니다. 패스. 일단 패스. 네, 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자유한국당에겐 득이 될 것이다. 패스. 패스. 네. 2년 후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 자신한다. 예스. 문재인 정부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 예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 대책 답이 없다. 예스. 답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아, 정부는 네네네. 네,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다음에도 이창섭의 인사이드에 출연할 것이다. 하이 참. 하이 참. 이뭐 보증 수표 좀 예, 날려. 아유, 빨리 했어도. 예스. 예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요거 저기 추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1야당으로서의 미미한 존재감. 내부 원인은 내부에 있다. 이거 패스하셨어요? 조금 듣고 싶네요. 이 네. 부분은 네. 저희들이 사실상 야당을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성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합리적이고 네. 상식적인 분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기초자치 단체장을 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네. 또 싸우기보다는 늘 타협하고 네. 조정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야당은 잘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저 별명이 이제 뭐 덜깨라는 소리. 네. 그럼 민주당이 요즘 품격 있게 뭐 좀 해라고 제가 또 지적도 받아요. 근데 언제 뭐 지금 집권당 민주당이 언제 품격 있게 정치했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집권당은 품격 있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야당이 뭐 품격을 버려라 그건 아닙니다. 그 대신 야당은 보다 선명하고 또 뚜렷하게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늘 메시지 전달 기법이나 컨텐츠 자체가 간단 명료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뭐 용어나 어휘를 구사를 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야성을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당 구조로 많이 변모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기 또 패스하신 것도 궁금하네요. 요거 그 전에도 홍준표 대표의 정계 복귀 뭐 요거에 대해서 언론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 여기 패스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 대표가 그냥 단면만 가지고 우리가 그 양반은 과거의 막말에 대한 국민적 부정 인식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야 될 대상은 아니죠.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막 그 역할이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건지, 자연인 우리 당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 때로는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건지,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고 자신도 미국 갔다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치나 또 앞으로 본인이 또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합시다. 지금 이게 뭐 과거에 뭐 좀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나쁘게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에 벽에 사람이 없어진다. 조금은 지켜보자. 조금은 지켜봐줘요. 아이고 이제 뭐 슬슬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그래 주세요. 오늘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인데 명절 앞두고 뭐 덕담도 좋고 저희 강원도 방송 정규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으니까 강원도민들에게 한 말씀.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이 중추절처럼 이렇게 다들 평안하고 또 넉넉한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 경제도 이렇게 늘 평화롭고 좀 여유로운 그런 살림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싸우는 모습만 가지고는 결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수정되어지고 또 야당이 국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중심에 이제는 강원도가 서야 된다. 천혜 자연 환경 그걸 잘 지켜내면서도 그래도 수도권 생활에 지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을 새롭게 또 재충전하고 만들어갈 때 찾아가는 그 강원도에 새로운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9명과 제가 힘 모아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또 자긍심을 높이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명절 연휴 시작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서 뭐 고민 때문에 오셨다고. 그 많은 분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십니까, 정말? 제가 요즘 이 별명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별명을 가장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편안해하고 저도 별 마음의 상처 안 받도록 하나 좀 정해주시죠. 제가 이제 답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이렇게 졌어요. 갓성태. 요새 갓 붙이는 거 아시죠? 뛰어난 능력 소유자들. 아유. 갓성태. 마음에 드세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네,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야, 우리 김성태 대표님 갓성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갓성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고민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고민 해결을 외치면서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 좀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제가 뭐 이 인사이드 포장 맞춰가지고 저 인생 문제 이놈의 별명 때문에 사람이 참 여러 가지 골병 들었는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저기 김성태 대표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가졌고요. 별명도 멋지게 지어드렸습니다. 고민 해결 외치면서 오늘 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해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누굽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손님 네. 거물급 여성 정치인입니다. 여성 정치인 박영선, 심상정,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거물 아닌가? 아직 요즘 흐름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래. 뭐 MC 이렇게 구박해. 누군데? 국회에서 네. 핫한 세럼님 뜨겁다. 감 잡았다. 누구? 이 대표. 오. 맞죠? 좋아요. 얼른 모셔봅시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인사이드 포차 맞나요?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제가 잘 찾아왔죠? 반갑습니다. 그럼 그렇고 이 떠오르는 당의 대표신데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더 떠오르고 싶어서. 더 떠오르고 좀 구체적으로. 예. 정의당 당대표 된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정의당에는 네. 정의당 하면 노회찬, 심상정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정미까지가 바로 아직은 안 나옵니다. 아, 그게 고민이시구나. 네. 정의당 그러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네. 노회찬, 심상정은 바로 이름이 떠오르는데 네. 이정미 대표님 한 박자 쉬고 그러니까 한 나오십니다. 박자 쉬고 하면서 지금 대표가 이정미 대표 이렇게 네,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 네. 제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저 방송 경력 30여 년 동안에 네. 많은 분을 만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로 저 이정미 대표님을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딱 정리해 왔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 약자의 대변인 똑순이 이정미를 말하다. 1966년 부산 출생, 올해 나이로 53. 52.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만으로. 우리 나이로 한국이니까 53. 근데 나이를 다 어디로 감추셨나? 전혀 안 보이시는데. 하여튼간에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 대부분을 인천에서 보내고 기자의 꿈을 품은 채 1984년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입학. 하지만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대학 입학 2년 만에 중퇴. 이후 1988년 영원통신에 입사해서 노동조합을 결성,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2013년 정의당 대변인과 부대표, 2016년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 짜자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의 존재를 폭로했고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요한 열정 페이와 임금 꺾기 등의 문제를 지적해서 치불임금 310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는 등 약자의 편에서 굵직한 이슈를 끌어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선 심상정 후보의 전략본부장 역임, 같은 해 7월 정의당의 대표로 선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노동 전문가, 포스트 노회찬, 포스트 심상정 시대를 활짝 열 이정미. 그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우와. 힘드셔요. 아유, 힘들어요. 아유, 한 정말. 3선, 4선 의원님 나오시면 네. 아주 더 힘드시겠어요. 결코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꺾인 분들은 무시합니다. 그 떠오르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얄팍하게 더 이렇게 열광합니다. 우리 떠오르는 이정미 대표님을 모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하여튼 소개는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로? 네. 어느 대목이 특별히? 영원통신 노동조합 결성. 사실 거기가 제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근데 와우. 사실 제가 노동 현장에는 훨씬 더 전에 2년 전에 구두약 만드는 공장에 처음 와우, 다녔습니다. 땀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들 들어가신 다음에 그것을 중퇴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제 인생을 네네. 바꿔놓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4월 달에 같은 과 선배 언니가 이렇게 이상한 지하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저에게 딱 던진 첫 번째 한마디. 너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아니? 네네. 그 얘기가 시작이었고요. 저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전태일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듣게 되었어요. 그게 당시의 말로는 뭐라 그러면 의식화 작업에 당하신 거야. 네. 근데 진짜 머리가 띵하고 세상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보고 내가 자랐던 이 세상은 다가 아니고 세상 한편에 너무나 고통받고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을 시작하면서 그때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노동운동을 해오다가 현장에서 네. 정치권으로 들어온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조금 남다른 과정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네. 저도 이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여성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네.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공직자 50% 여성 할당을 이제 실현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왜 공직자만 여성 할당을 하냐? 고위 당직자들도 여성 할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무슨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도 위원장으로 자리를 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당시 권영길 대표님이 좀 일할 만한 여성을 한번 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당에서 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여성 할당을 내가 이때까지 주장해 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못 채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오히려 여성들의 삶을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들어가게 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거기에서 지금 돌아가신 고 노회찬 대표님이 그 당시 사무총장이셨는데 네, 네. 이제 2004년도에 한번 공직선거에 나가봐라 예.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치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던 네, 거죠. 네, 네. 정의당한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한 게 그 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여하튼 현실적으로 20명이 안 돼서 안 됐어요. 이제는 네. 깨졌어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석에서 한 석이 네네. 모자라게 된 상황이어서 교섭단체가 깨진 상황인데 네. 무소속 의원님들 영입 작업들을 지난 몇 달 동안 한 달 정도 계속 좀 공을 들였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도 지역구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수렴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원래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좀 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지를 못했고 사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지금 이 정부의 개혁의 방향으로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견인차 역할들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네, 위해서 네, 네. 정개특위도 빨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을 더 영입하기 위한 노력은 좀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잘 설득해서 그 교섭단체 꼭 20명으로 못 박은 거 그것부터 좀 고칠 필요는 맞습니다. 없어요, 정말? 지금 세계적으로 교섭단체 문턱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그거는 없어요. 이제 큰 당들은 예. 작은 당 좀 빠져 이러고 지네끼리 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지네끼리 하려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는 곳이 이 국회예요. 그래서 제 없는 사람 개인적인 생각은 구박하기. 그거 뭘 20석을 주장하냐. 이제는 국민들은 오히려 다당제와 협치를 더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한번 얘기를 지금 안주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 모금 좀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아유 우리 PD가 직접 갖고 오네. 두 분이 직접. 네네네. 아이고 네네. 아이고 역시 계란말이에는 케찹이죠. 네네. 자 일단 목을 좀 축이실까요? 네. 네. 아유, 짠.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석에서도 만나보면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에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그 논리가 제일 지금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문제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결국은 달은 뭐냐? 네.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은 진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을 얼만큼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건가 아닌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이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소득주도 성장은 그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제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흠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성장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고 난데없는 출산 주도 성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도 깜짝 놀랐을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용어 바꾸자고 이런 얘기 나왔죠. 출산 지원 성장. 네. 근데 사실 이 출산 주도 성장은 주도라는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성장을 연관시켰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인 문제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창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는 아쉬운 점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에 비해서 손에 진짜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자산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뭐 돈 얼마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어디 갭 투자할 데 없나 막 이렇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는 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생각입니다.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잡아야 돼요? 정말 저 답답해요 이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찔끔찔끔 대안을 내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그래? 맛 좀 봐라. 그리고 더 세게 나오는 그런 양상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원적인 해법으로 나가야 된다. 부동산은 원가가 공개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분양 원가가 공개되고, 그리고 집을 먼저 다 짓고 나서 상품을 보고 집을 파는 이런 제도만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그 1,000만 원 정도의 그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을 달라 이러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보고 나서 물건을 사게 되면 또 전반적인 가격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정부가 자꾸 그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을 계속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어떤 가격 정책을 이 부동산에 대입을 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주택 보급률이 서울만 해도 120% 가까이가 돼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짓게 되면은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 투기 세력들만 그 집을 계속 사들이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을 마구잡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요즘은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장기 저리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짓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제 강원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 저 이정미 대표님이 강원도랑 뭐 개인적인 인연 있으세요? 저는 연고는 거의 없어요. 연고는 없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 아마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자주 찾는 곳이죠. 네. 네. 유난히 그럴 때 찾아가는 곳이 강원도 어디예요? 뭐 바닷가에 많이 바닷가? 가죠.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1월 1일 새벽에 네. 가서 신년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바닷가에 네. 앉아서 네. 그리고 탁 바닷가에 앉았는데 한 5초 지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태어나신 데가 부산이라 더 네.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다. 네, 주로 뭐 부산, 인천 이런 바닷가에서 많이 지냈는데 그래도 바다는 동해 바다가 최고죠. 동해 바다가 최고죠. 네. 네, 이렇게 또 우리 강원도민들, 강원도에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충청도 서해 가면 서해 낙저가 최고라고. 저는 서해 충청도 가면 서해 낙저가 최고라고.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지만 충청도 서해 바다는 바다 아닙니다. 강원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출신, 강원도 혹시 정치인하고 좀 가까우신 분이 있으세요? 사실 강원도가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호연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이럴까? 정말 제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게.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 고민 알아서 해결하시고. 근데 그 고민은 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선은 이념적인 지향점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사석에서 대화하는 의원들은 많으시죠? 아예 대화 벽도 막. 아니요, 대화는 하는데 김진태 의원님하고는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은 없고요. 권선동 의원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작년에 네, 네. 국회 안에 탄핵소추위원회가 네, 네. 구성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분의 2로 그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네, 네, 동안 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소추위원 10명을 구성을 할 때 네, 네. 저도 그 소추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권성동 위원장님이 그때 탄핵소추위원장을 네. 해서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네, 당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함께 도모했던 네. 예, 그때 굉장히 가까이 지냈었죠. 그럴 때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럼요. 네. 예. 근데 저기 강원도 의원들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는 길은 좀 다르지만. 아, 사랑하죠. 예. 이게 내 말을 더듬지? 예. 네. 마음과 머리와 가슴이 지금 따로 돌아서 약간 지금 그런 차이가 네.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네. 이후에 그 시설들 네. 사후 활용 네.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이러다가 정말 저 속된 표현으로 야 이러다가 원팍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강원도가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국비 지원이 뭐 75% 그다음에 지방에서 25%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방세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은 약간 그 지역 자체 행사였다기보다는 이렇게 국가적인 대사였고 또 남북의 평화를 이뤄내는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이 사후 문제를 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듬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에서 뭔가 그 과정에서 큰 시도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환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창올림픽은 그 자체의 어떤 이익보다는 평화적 가치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국회나 정부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없이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정미 대표님께 궁금한 것들을 단답형으로 yes or no만 대답하시고 지금 대답하기 힘드시면 패스하셨다가 추후 설명이 필요한 거는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의당 대표로서 주목받지 못한 지난 1년 솔직히 섭섭했다. No, 정부의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no, 지지율 상승세, 보수당의 몰락 등 반사이익으로 얻은 거품이다. no,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엔 침묵하고 민주당엔 원망한다. no. 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합할 수도 있다. 그건 예스와 노. 패스. 오케이. 네. 추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통과될 수 있다. 예스. 보수색이 짙은 강원도 진보 정당이 뚫긴 힘들다. No. No, no, no. 좋습니다. 네. 자,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 지역은 강원도가 될 것이다. 예스. 예, 좋습니다. 다음에도 이창섭의 인사이드 예 출연할 것이다. 예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패스하신 거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네네.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론이기도 합니다. 네네. 대통령 결선 투표제. 네. 이것을 네. 만들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서구의 선진 국가들 경우에는 연합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내가 찍고 싶은 사람에게 소신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최다 득표자들이 겨루는 결선 투표에서는 전략 투표를 해서 네. 그래서 전략 투표 과정에서 내가 밀어주는 정당하고 연합할 수 있는 연합 정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다당제 사회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네. 정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뭐 일방적으로 저기랑 연대를 할 거냐, 내가 양보를 할 거냐 이런 식의 후진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나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좀 더 선진화시켜서 고급스러운 정치를 국민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2년 남짓 지나면 이제 저기 2020년 총선 있잖아요. 네. 혹시 강원도에 정의당의 인물로 좀 염두에 두신 분들 계세요?
사실 정의당이 지금 강원도의 전 지역에 네. 지역위원회가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당 초기부터 꾸준히 춘천과 원주에서는 그 기반을 닦아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릉, 그다음에 속초, 양양, 고성 이쪽에 이제 지역위원회가 창당을 했는데요. 우리 그 강원도 춘천 지역에는 이번에 조금 아깝게 낙선한 엄재철 위원장이 있고 또 원주가 나온 우리 당의 대변인 최석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 대변인이 원주? 원주 출신. 네, 그래서 항상 강원을 떠올리면 사실은 김진태 의원님보다 엄재철과 최석이 더 먼저 생각이 나요. 네. 한번 다음 총선에서는 그 보수 색채가 짙었던 강원도에서 정의당이 뿌리를 네. 내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럭저럭 지금 임기가 1년이 막 넘으셨죠? 네, 이제 반환점 막 돌았습니다. 예. 그냥 대표로서 1년을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네. 저로서는 너무 벅찼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던 시간이기도 네, 합니다. 네, 네.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나서 당이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되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당대표로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당을 잘 끌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표님 가시고 나서는 너무 큰 숙제가 제 어깨에 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네. 그런 네. 네. 하여튼 뭐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그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뛰셔가지고 멋진 국민들에게 정말로 아주 우리 편의 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프로그램에 나오셨고 또 명절 연휴 첫날인데 네. 우리 저기 오신 김에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뭐 부탁의 말씀, 뭐 인사의 말씀, 덕담 뭐든지 좋으니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옆 카메라 보고. 네. 네, 강원도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강원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저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과 더 가까운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정의당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민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챙기는 정당, 그리고 지난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성공시켜 달라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확실히 개혁의 견인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정미 대표님의 개인적인 삶과 정치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더 떠오르고 싶어서 정의당 당대표 된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죠. 정의당 하면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까지가 바로 아직은 안 나옵니다. 아, 그게 고민이시구나. 네. 이정미 대표님. 한 박자 쉬고 그러니까 한 나오십니다. 박자 쉬고. 그래서 지금 대표가 이정미 대표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참 그동안 그 진보 정당을 대표했던 심상정 그리고 아깝게 먼저 가신 우리 저 노회찬 전 대표님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인지도가 안 오른다.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냈습니다. 지금 대화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한 거는 이제 오늘 처음인데 정미 대표님 그 아주 부드러운 면도 있으시고 강인함도 있으시고 삶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바를 정자 딱 써서 정 크러쉬가 되십시오. 괜찮았어요, 저? 네,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돗자리 깔고 저 대학로에 좀 나가려고. 괜찮습니까? 괜찮았어요? 피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샤던. 뭘 피디가 나를 디스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내 나름대로. 아니 그럼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이씨. 그게 아니라 섭섭해지는. 제가 순간적으로 네. 이거는 방송이 안 나가거든요.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심 대표님이 원체 심크러쉬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원래. 결국은 또 심크러쉬에 묻힐까봐.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럼.
그 원래 사실 내가 신 대표님은 여러 번 만났지만 네. 그 참 매력 덩어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노회찬 대표도 내가 좀 네. 개인적으로 참 멋있게 정치한다라고 좋아했던 분이신데 하여튼 그 반열에 곧 오르시도록 하여튼 뭐 본인이 원하는 안 하는 간에 그 반열에 바로 오르셔가지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네.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민 해결! 와! 옛날 이제 영화 포스터가 막 붙어있죠. 네. 제가 별명이 허장은. 그런 분들도 이제 좀 있으셨어요? 아니, 저 대표님도 단역이라도 한번 연기 도전해 보실 생각이? 몇 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주로 예능에 많이 들어가 있기 아, 때문에. 이제 녹화 들어간다. 같이 어울려. 근데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 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누나 아니면 뭡니까? 할머니예요? 여기다 한번 멋있게 레드카드 한번 추석 밥상 앞에서 왜 이런 걸 오늘 같은 날 시키는데 이게 장하성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드카드 보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지고 있는 부분 빨리 처리하십시오. 보냅니다. 네. 누구에게 레드카드를 빨리 한번 날려주세요. 멋있게. 김성태 원내대표님 빨리 정개특위 명단 좀 내세요. 일 좀 합시다. 일 좀. 옐로우 카드 먼저. 레드 카드는 일주일 후에. 할게요. 크게 한번. 이창섭 인사이더 추석 특집. 저 김성태가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벗으셔서 안 벗으셨구나. 이창섭 인사이더 추석 특집. 저 김성태가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우와. 방송 또 재밌게 한 것 같고 강원도민을 만난다니까 뭐 저도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보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촬영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그 제가 저녁 때 주로 대회하던 장. 이거 그대로 살려줘. 바로 앞에 나오신 김성태 대표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오케이. 저 사실 대표님 좋아해요. 명단만 빨리 주세요. 딱 하시면 됐네. 이정미가 저 이정미가 왔습니다. 아니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이창섭의 인사이드 추석 특집. 저 이정미가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우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 팬이 되겠습니다.